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를 42세 넘어서 낳은 경우입니다. 원래는 하나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 임신하게 되었죠. 평소 매우 무뚝뚝한 남편도 제가 아이를 가졌다니 좋아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학교 다닐 때 남편에 대한 기억은 껄렁껄렁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동급생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꽤나 질이 안 좋았던 학생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세상에나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는 전문대에 다니느라 타지 생활을 했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일에 흥미도 없고 일은 고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고향에 부모님으로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슬슬 돕고 하다 보니 마음의 평안도 되찾게 되었죠. 저는 당시 고향에서 한 1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고, 그 기간 동안 친구들이나 많이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고향에 남아있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자주 만나 꽤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가 참 여유롭고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잘 모르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뭐하고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쇼킹했던 것은 지금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남편은 공부도 지질나게 못했던 불량한 학생이었는데 글쎄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친구는 재수를 한 끝에 대학에 들어갔고, 현재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영상 기사로 일한다는 것이었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상 모를 일이더군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취업을 하기 어렵다. 월급을 200만 원 넘기기 힘들다 했던 시절이었는데, 큰 병원에 들어가서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 기분이 참 좋진 않았습니다. 왠지 세상에 불공평하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를 엄청나게 소소문하게 되었죠. 엄마가 잘 걷지를 못하고 자꾸 다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지역에서 제법 큰 정형외과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 의사가 대퇴부 쪽에 종양이 의심된다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종양이라는 말에 저희 가족은 사색이 되었죠. 엄마는 그 말 듣고 죽는 거냐면서 그럴 줄 알았다며 지레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엄마는 무섭다고 큰 병원에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정형외과로 유명한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려는데 무슨 예약이 3개월, 4개월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남편이 떠올랐죠. 서울의 큰 병원 영상의학과 기사라고 하니 뭔가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건너서 남편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가급적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엄마의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끝까지 잘 들어주던 남편은 제게 다정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동창 친구가 걱정이 많았겠네. 근데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원래 지역 병원에선 자기들이 모르는 게 발견되면 과장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막상 검사해보고 진단해보면 별일 아닌 경우가 더 많아. 마침 내가 정형외과 영상 파트라 조금 아는데 니네 어머니의 경우 대퇴골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양성 종양이라서 대퇴골 개방하고 제거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우리 병원 정형외과 교수님 중에 관절부 종양 전문인 분이 계시거든. 내가 빨리 예약해 줄게. 당장 다음 주 괜찮겠어?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우울했던 기분도 남편의 말을 들으니 금세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빨리 예약해준 덕분에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정형외과 교수님에게 진료를 보게 되었고, 결과는 남편이 말한 대로 양성 종양에 가까워 간단하게 제거하면 괜찮다는 것이었죠. 그제야 가족 모두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수술하고 입원하는 동안에 제게 많은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고, 엄마 병실에도 먹을 것 잔뜩 사들고 와서 문병도 왔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자취방을 저 아버지에게 빌려주었었죠. 그때는 수술하고 나면 가족이 24시간 붙어서 간병을 해야 했던 때였는지라
저와 아버지가 병원 근처에 모텔을 잡아서 번갈아 가며 간병하려고 했었는데 모텔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그걸 알고는 남편이 선뜻 병원 근처에 자신의 원룸 자취집을 턱하니 내놓더라고요. 동양 사람 좋은 거 이런 데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냐면서 자신은 짐을 싸서 근처에 친한 직장 동료의 집에 며칠 신세를 지면 되니까 저와 아버지 보고 편하게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사람 됨됨이 참 괜찮다면서 초면임에도 남편에게 결혼은 했냐, 여자친구는 있냐, 나 뜨거운 질문을 많이도 하더라고요. 퇴원 무렵에 엄마가 남편을 만나서 뜬금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나 거동 좀 괜찮아지면 우리 딸애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서울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고향 내려와서 뭐를 좀 시킨다고 있었는데 서울 올라오거든 우리 친구가 좀 많이 거들어줘요. 애가 원체 내성적이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부끄럼 많아서 연락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우리 친구가 좀 수시로 연락 좀 해줘요. 그러다가 둘이 눈 맞아 잘 되면 우린 너무 좋고. 그러면서 호호호 거리시는데 처음에 대퇴부 종양이 있다는 의사의 말 듣고 죽는 거냐며 갖은 부산을 떠시던 엄마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 조금 더 있을 요량이었는데 부모님은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면서 저의 상경을 재촉했죠.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남편이랑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30 초유의 나이고 고등학교 동창이라 양쪽 집에서 모두 환영받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그러하셨죠. 당시 시어머니는 병석 중이셨는데 암 수술을 3차례나 받으시고 정형외과적 질환으로 잘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시댁집에 방문하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인자하신 시어머니와 반대로 시아버지는 좀 포악하셨습니다. 원체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재산은 많이 일구셨는데 술과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학창시절 남편의 과격하고 폭력스러운 모습이 시아버지에게 나온 듯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재수까지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독립해서 살면서 시아버지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고 폭력 성향이나 음주 성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좀 냉소적이고 화가 나면 폭력 대신 물건을 부수거나 소리를 지르는 식으로 주변에 위압감을 형성하는 정도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묘하게 서로를 탐색하거나 배척하는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맹수는 원래 자기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면 물어뜯지 않는 법이야. 아버지랑 나랑도 그런 관계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일부러 싸우진 않지만 언제 상대방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나 눈치를 보면서 경계하지. 아버지와 나는 그런 관계야.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내가 어긋나면 아쉽고 나는 나대로 아버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어. 결국 내가 나중에 제사상 모셔야 하는데 제밥 얻어 드시려고 더 이상 나는 건들지 않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글쎄 나는 잘 와닿지 않아. 그건 내 문제니까 네가 신경 쓸 건 없고 대신 너도 알아둘 것이 아버지 성격 대단하신 분이다.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해. 만약 네가 아버지에게 험한 걸 당해도 난 나서지 못한다. 아버지와 나나 서로 부딪히면 한쪽은 죽게 되어 있거든. 맹수들의 세계가 원래 그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실소가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네요. 유치하게 맹수론이 뭔가요? 시아버지나 자신을 맹수에 비유하면서 설명하는데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유치하고 어린이스러웠죠. 그리고 설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설마 시아버지가 저를 허미하실까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남편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평소 음주는 안 하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신 모양입니다. 남편은 대리운전 부르기가 아깝다고 저보고 회식을 마칠 때쯤에 회식 장소 근처로 나오라고 했고 제가 운전대를 잡았죠. 회식 장소가 워낙에 골목길이라서 조심조심 운전했는데 취객이 제가 운전한 차에 콩 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저와 남편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50대 아저씨였던 그 사람이 남편 보고 술 냄새 나는데 운전했냐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남편도 취한 상황이고 워낙에 불같은 성격인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아저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 아저씨 지인들도 말리고 저도 남편을 말려서 서로 띄워놓고 제가 운전한 것이며 아저씨가 차에 뛰어들지 않았냐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 남자는 넘어지면서 다쳤다 어쨌다 하면서 구급차를 부른다고 하기에 남편은 홧김에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본인이 병원에 근무하니 아프면 찾아오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서 남편에게 소송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전에 상해죄로 고소되어서 경찰서 조사받고 경찰관들도 별 제거 안 된다면서 쌍방 합의하라고 한 상태였는데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별도의 소송을 했던 것이죠. 그때 진짜 억울했었는데 크게 다쳐 보이지 않았던 그 남자가 전치 6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고 소송에서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나가고 판결에서도 난데없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나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뒤 사정 고려하지 않고 전치 6주 상해만 가지고 위자료를 그만큼 내라고 하는 법이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판결이 확정되고 빨리 돈 붙이지 않으면 집이고 차고 다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그때 집에 그만큼의 여윳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께 손을 벌리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나가기로 시아버지와 약속했고 그렇게 해서 급한 불을 끈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 있은 후 남편은 생활비를 주기 전에 100만 원씩 시아버지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첫째를 출산했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에 큰 아이 돌잔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잠깐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어요. 평일이었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일을 나갔고 저 혼자 애를 들쳐업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죠. 시아버지 앞에 앉은 대뜸 제게 도둑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님 밤중에 홍두깨 맞는다고 딱 그 짝이었죠. 그러면서 이걸 죽여 살려 그러시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시쳇말로 눈에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왜 며느리에게 그러냐면서 말리셨는데 그게 화를 불렀죠. 시아버진 잔뜩 취하셔서 이성을 잃으셨는지 시어머니가 말린다고 대든다고 아픈 시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하며 그것도 모자라 주먹질 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말리다가 시아버지가 확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는데 갑자기 왼쪽 팔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돈 갚지 않냐며 씩씩 대시더라고요. 저는 첫째 낳기 전에 빌린 3천만 원이 생각났고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줄 안다고 말했더니 3개월째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고 그럼 남편에게 말씀하실 일이지 왜 지게 그러시느냐. 그럼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폭력을 행사하시냐고 했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미쳤나? 네가 나랑 내 아들이랑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내가 어떻게 아들에게 모냥 빠지게 돈 갚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나랑 내 아들 사이에 그런 건 없어. 그러니 들어온 네가 잘해야지. 네가 신경 써서 확인해서 매달 나한테 돈을 붙여야지. 그걸 왜 내 아들 핑계를 대? 네가 며느리 도리 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 도둑 같은 거 사.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돈 제때제때 집어넣어. 다음번에 또 이러면 재미없다. 황당했죠. 자기 아들에게 말하면 될 것을 그러면 괜히 부딪힌다면서 제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날은 어이없이 섹스하고 빠져나오고 남편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놈도 어이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만 질질 짜. 한 대 맞은 거 갖고 뭘 그렇게 심각해. 내가 말했잖아. 괜히 아버지 심기 건들지 말라고. 그냥 내내 거리면 될 것을 네가 입방정을 떨었겠지. 그리고 그 돈 못 보낸 건 네 책임도 있어. 너 조리원 비용 500만 원 그게 그 돈이야. 한 두 달 조리원 비용 갚고 보내려고 했더니만 그새 그걸 못 참고 너를 불러나 보네. 하여간 아버지도 참 대책 없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자기가 수습하겠다는 말 하나도 없었죠. 원래 성격이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 하나 없이 입 꾹 다물고 근엄한 척 하긴 했었는데 이번엔 너무 야박하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왼팔 뼈가 골절되었거든요. 그제야 시아버지 너무 심했다면서 자기가 몰랐다고 했네요. 마찬가지로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 없이 이왕 벌어진 거 어쩌겠냐는 식기였죠. 저는 꺼다 넣은 보릿자루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도둑년 소리 듣고 이유 없이 폭행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이혼할 거야. 당신이랑 더 이상 도저히 못 살아.
당신 아버지도 고소할 거야. 지난번 당신 상해죄 고소하니까 3천만 원 벌금이었잖아? 그때 그 아저씨는 타박상으로 전치 6주였는데 나는 골절됐으니까 전치 12주 정도 나오겠네. 그럼 6천만 원 아니야? 거기다 이혼하면 위자료에 애 양육비에 나 금방 부자 되겠네. 우리 이번엔 진짜 이혼해. 나는 당신 어머님처럼 자식을 지키려고 피투성이 되면서 한 몸 지킬 생각 전혀 없어. 너나 니네 아버지나 연대 책임이니까 나 이렇게 만든 거 다 책임지라고. 결과적으로 이혼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찾아가서 저를 달래달라고 사정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아버지 맨입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강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고심 끝에 해결책을 가져오더라고요. 이제 몇 년 있으면 내가 70이잖냐? 70 생일 이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내 며느리 이름으로 이전해 준다. 이거 내 사과의 의미니까 이거 받고 이번 일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은 어떻겠니? 제 이름으로 집을 해준다고 하니 참 얼떨떨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성격상 절대 손에 쥔 재산을 쉽게 내놓을 뿐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기에 며느리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남편도 옆구리를 찌르고 시아버지도 미안하다고 하며 그러시니 저도 화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써주는 각서 받고 이혼을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과의 접점을 좀 줄여나갔어요. 명절이나 행사 때 아니면 혼자 들어가서 집안일을 돕거나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거나 하진 않았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나서 시아버지는 새 시어머니를 들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 잘 지내시다가 종래에는 살림을 합치기로 하신 거죠. 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10살이나 어리셨고요. 50대 후반의 외모가 상당히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고 시아버지는 고압적인 성정으로 시누이들에게 니들이 뭔데 대가리 컸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소리 지르며 싸우셨죠. 저는 남편이 한마디 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시아버지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럼 니들이 매일같이 아버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 거야? 말 많은 것들이 정작 아버지 모시겠다는 소리는 한마디 안 하고 반대만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시게 냅둬. 시아버지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셨는데 막내 시누이가 남편 보고 오빠가 모셔야지 그걸 왜 자기들에게 말하냐며 발끈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 시아버지 재혼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껄끄러운 시아버지를 모시게 생겼으니 저도 뜨끔했죠. 시아버지는 시누이들에게 다신 집에 오지 말고 니들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시며 내쫓으셨고 결국 새 시어머니를 들여서 혼인신고까지 마치셨습니다. 시아버지 건강상 최소 80세까지는 사실 텐데 생각이 드니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았죠. 저도 신경 덜 쓰고 말입니다. 근데 새 시어머니 은근히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본래 시어머니는 제게 일을 시키려 시댁에 들어오라는 법이 없었는데 새 시어머니는 재혼하시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남편과 저를 자주 부르면서 은근히 집안일을 강요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면 시아버지와 대작하면서 띵까띵까 놀면 되었지만 저는 시댁일을 봐야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좋은 며느리 모습 보여주고 싶었네요. 어차피 시아버지 70세 생일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꾹꾹 눌러 참기로 했죠. 몇 년만 기다리면 제게도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당시 남편에게도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제가 받는 그 아파트에 대해 절대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전 어서 빨리 그 아파트가 제 손에 떨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재혼하시고 1년쯤 뒤에 제 나이 40을 넘어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게 자식복이 하나 더 있었나 보더라고요. 무뚝뚝하고 매사에 틱틱대는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뿐이었지만 말이죠. 새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것이 달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했으면 몸 관리하라고 안부를 물을 만도 한데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댁에 불러 자잘한 집안일이며 반찬 만드는 일을 시켰거든요. 일 시키면서 꼭 하는 말이 우리 며느님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내 나이쯤 되어봐. 삭신이 다 쑤셔서 자잘한 일도 힘들어. 그리고 노산일수록 좀 많이 움직여야 뱃속 애한테도 좋아. 그래서 겸사겸사 오라고 하는 거야.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새 시어머니 말이 맞다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남편 놈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고개를 왜 끄덕이는지 남편에 대한 미움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둘째 출산일에 맞았습니다. 한겨울이었었는데 설날을 채 일주일도 안 남기고 명절이었죠. 노산이라 확실히 힘이 들더라고요. 명절을 꼭 시댁에서 보내야 하나 생각하다가 애까지 낳았는데 한 번쯤은 봐주겠지라는 생각에 다가올 명절에 시댁에 안 간다고 말하니 시아버지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명절에 시댁 안 온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 조상님들께 차례 안 지낼 거야? 네 시어머니 차례 음식할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네 시어머니 엄청 화나셨다. 네가 이번 명절 때 시댁에 안 오는 행동은 네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처사야. 그리고 네 시어머니 말이 갓난쟁이 출산 때 명절 겹치면 꼭 조상님들께 차례 지내서 알려야 잘 풀리고 무병장수한다고 하더라. 어른이 말하면 새겨듣고 시간 맞춰 와라. 저는 곧바로 조리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아버지, 새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조리원에 명절 끝나고 들어가랍니다. 이런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늙어 빠져서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들만 생각하고 악랄하게 그지없었죠. 갓난쟁이까지 부풍 한 살 맞추며 시댁에 데려갈 생각이 없었던 저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명절 전에 저희 집에 올라오시겠습니다. 두 분은 장사도 접으시고 바로 다음날 올라오셨죠. 저는 독한 마음 먹고 시댁에 가서 그들의 뜻대로 해주고 시아버지가 이전에 주기로 한 아파트 명절 끝나고 바로 받아내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 안 하고 명절 음식 다 하고 허리도 못 펴면서 차례상 다 차리고 암침을 먹을 때 식사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시아버지께 서울 아파트 명의전 설 끝나고 바로 해달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새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우리 며느님이 뭔 닭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실까? 혹시 서울 강건에 있는 그 아파트 말하는 거야? 그건 이가 놔주기로 했는데 혼인신고할 때 약속한 거라고. 70생일 전에 그 아파트 내게 주기로 했다고. 그게 우리 혼인신고 조건이었어 이 사람아. 그거에 군침 흘리지 마. 며느님 크게 혼나는 수가 있어. 어디 영감생심 내 것을 탐내라고. 안 그래요 영감? 시아버지는 나 모른다는 식으로 산도 없는데 먼 산 바라보고 계시고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닭은 원래 풀도 뜯어먹어요.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이제야 왜 아주머니같이 젊은 노인네가 우리 시아버지처럼 살 날 얼마 안 남은 늙은 노인네랑 결혼한지 알겠네요. 흔히 말하는 계약 만남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아주머니 서울에서 바카스 팔다 오셨어요? 하여간 이놈의 집안은 잠깐 리서비스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 각서 써주신 거 똑똑히 기억나죠? 당신도 각서 쓴 거 기억날 테고. 당신 지난번 보니까 집안은 아주 헤집어 놓던데 혹시 각서 찾았니? 니들 부자가 작성한 그 수억 원짜리 족쇄? 그거 내가 집에 두었을 것 같아? 이럴 줄 알고 고향집에 꽁꽁 숨겨뒀어 이 인간아. 여하튼 다들 법대로 하시자고요. 아버님 노년에 소송하느라 진땀 좀 흘리시겠어요? 아파트뿐인가요 어디? 위자료 통 크게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아주 그냥 기둥뿌리가 뽑혀봐야 이놈의 집안 인간들은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평생 여자들 고열이나 빨아먹고 살 인간들이야.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소송이고 뭐고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협의하자며 아파트 말고 다른 것을 주겠다. 화를 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서 이빠른 소리를 했지만 저는 바로 조리원에 들어가서 면회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저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다만 남편은 둘째까지 낳은 마당에 이혼이 웬 말이냐면서 평생 제게 복종하고 살 테니 자기만을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와는 자신이 싸우고 피 터진 한이 있어도 약조한 대로 아파트 명의전 해놓기로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둘째까지 낳은 마당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겠나요? 남편에게 집 명의전 실행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고 다신 시댁에 발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괴팍한 시아버지도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었던지 아파트 명의전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새 시어머니가 아무 대가 없이 시아버지랑 같이 살 여자가 아니었죠. 시아버지에게 사기 결혼이라고 고소하겠다고 난장판을 만든 뒤에 위자료 수천만 원 챙겨서 황혼에 합의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머리채를 한 움큼 뽑아내는 것인데 그 살풀이를 못한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일이 종료되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 원래 이렇게 독하고 센 여자였냐?
왜 학교 다닐 땐 2년 넘게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지? 항상 친구들과 다소곳하게 있는 모습만 봐서 난 네가 세상 둘도 없는 현모양처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땐 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여자일 줄이야. 한여름밤의 꿈이었구나. 무뚝뚝한 남편의 입에서 제가 첫사랑이었음을 고백받는 심장쿵한 이벤트가 있었네요. 저는 제 손에 떨어진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의 의외의 모습에 작은 위안을 삼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